제주도 남쪽으로 약 138해리 그 싱가포르로 이동 중인 상태였는데 아침 8시에 실종자가 당직이었습니다. 당직이었는데 실종자가 당직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방에 가보니 피가 낭자해 있고 시신 자체가 없고요.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실종이 돼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선내의 수색은 전부 다 했죠. 조타실 꼭대기부터 진짜 기관실 바닥까지 선원들 침실까지 해서 전부 다 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선내에서는 그 실종자가 발견되질 않았죠. 그러니까 피의 양으로 봐도 그렇고 누군가 이분을 옮겨서 뭐 바다에 유기를 했다든가 막 문질러져 있는 이런 흔적들이 있으니까 뭔가 다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딱 그 방 안에만 그렇게 돼 있고 옮기고 뭘 하더라도 핏자국이라도 있어야 될 건데 복도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는 거고 그 현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이동시킨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원이. 실종 선원 외에 나머지 선원들은 전부 다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툼이 있었으면 선원들 신체에 혈액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DNA나 뭐 이런 검사도 다 하고 그리고 진술을 그때 다 들었어도 이 실종된 선원분께서 누구랑 다투거나 뭐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들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답이 없었죠, 그때 솔직히. 답이 없던 상태에서 사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뭐가 없고 시신을 처리한 방법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방 안에 혈흔밖에 없는 겁니다, 확인되는 게 결국은. 핵심은 범죄 현장 재구성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 행위가 이제 어떤 게 있으니 가격 행위가 어떻게 가격당해서 어디에 사망을 했더라. 이런 이제 범죄 현장 재구성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혈흔이 굉장히 많네. 일반적으로 이제 방에 혈흔이 전체적으로 있을 때에는 벽면이 4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A, B, C, D 이렇게 하고 바닥을 보통 이제 2로 둡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붙이게 되면 혈흔이 정확히 어느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매트에 발바닥 모양이 있는데 이 혈액이 묻은 발로 여기를 밟았다는 건데 현장 조사에서는 이제 가설 추리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이게 셜록 홈즈의 추리법이라고 중요한 증거를 찾는 이제 그런 추리법입니다. 어떤 흔적이 있을 것이냐. 지금 막 돌아다녔기 때문에 피를 흘린 상태에서 피 묻은 발로 이제 돌아다녔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발 밑에 이제 매트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바닥에 피가 묻은 상태로 앉았다가 갑자기 일었을 때 미끌리겠지. 그다음 의자가 이제 넘어지고 그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형태 전이어를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크기를 이제 표시를. 혈흔 형태 분석 그 특유의 이제 방법론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혈흔 형태를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생성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하고 종합을 해서 행위를 이제 추정하는 기법을 쓰는데요. 그런 방법론에 따라서 얘 혈흔의 형태를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혈흔이 이제 있을 때 그 혈흔이 이제 어떤 혈흔인지 정확히 밝히려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실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계는 이제 반복해서 이제 휘드로비탈 혈흔을 만들 수 있는 장치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가격을 해서 생기는 이제 비산 혈흔을 다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가설을 타살이라면 나타날 수 있는 혈흔.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칼과 같은 이제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뭐 한다든지 아니면 망치와 같은 둔탁한 걸로 이제 살해를 한다든지 그런데요. 휘두르면서 이제 그 혈액이 이탈되면서 그 혈흔이 현장에 부착이 됩니다. 그런 걸 휘두름 이탈 혈흔이라든가
이 혈은 이제 충격 비산 혈흔이라고 이제 불리는 혈흔인데요. 부채꼴 모양의 이제 방사형 공포를 보이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대부분 다 이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사건에서 이제 이런 혈흔이 보입니다. 모든 혈흔을 봤더니 가격에 의한 이제 혈흔이 보이지 않더라. 타살로 보이는 이제 비산혈흔들이 이제 아예 이제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분출되는 듯한 이제 혈흔이 이제 보이는데요. 그 꼬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제 꼬리가 이제 막 흘러내리는 게 있는데요. 이 흘러내린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혈관에서 분출되는 혈흔의 어떤 고유한 특성입니다. 피가 분출될 때 압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거 타살인지 아닌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혈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피 묻은 카트칼이 있는데요. 카트칼로 그었을 때 이 분출되는 이제 혈흔입니다. 네, 그 비산혈흔의 발열 부위를 이제 추정을 하려면은 그 각도와 방향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실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혈흔이 어디서 이제 발열되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줄 연결 기법이라고 합니다. 혈흔이 있으면 수평으로 날아왔거나 위에서 날아왔거나 아래서 날아왔거나 방향이 있겠죠. 이 충돌 각도를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혈흔 앱으로 촬영을 하면 충돌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은 바로 비산혈흔이 이제 시작점입니다. 혈액이 이제 충돌하게 되면은 충돌 각도 방향과 충돌 각도를 할 수 있고, 역으로 이렇게 꺾게 되면은 그 궤도를 재구성할 수가 있죠. 충돌 각도와 방향 각도를 계산해서 이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혈흔들이 대략 이쪽 부위에서 이제 수렴이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출혈 부위가 이제 여기라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손목이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분출된 혈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이 분출된 이후에 행동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침대에 눕습니다. 한참을 누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십니다. 절반 정도 마신 다음에 그다음 침대 옆에 있는 책상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가지런히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 의자가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면대로 갑니다. 손을 이제 씻은 다음에는 위에 이제 수건 수납장에서 그 수건을 이제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감고요. 감은 다음에는 침대 그 벽면에 있는 조그만 이제 문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이제 나가고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잠재혈흔 검사의 루미놀 검사 결과 혈흔 양성 반응이 보였습니다. 쪽에 피 묻은 이제 손으로 여기 접촉을 한 후에 빠졌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CCTV도 없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건 현장에 대해서 과학적 신뢰성 있게 혈흔 분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어떤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데서 어떤 상당한 이제 보람이 있습니다. 네, 키는 한 74cm 정도 됐었고요. 체중은 한 7.5kg 정도 나갔습니다. 1년 조금 덜 된 11개월 정도 되는 정도에서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된 실제죠. 여기 끼어있다는 거죠. 머리가 엎드린 상태로요. 아빠 처음 가게 된 것도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그 있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이입하면 안 되지만 사람인데 어떻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는 없고요. 부검대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아이가 어떤 이유로 사망하게 됐는지를 밝혀주는 게 또 저희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 같아서 경막 및 출혈이라고 뇌출혈의 일종이 있었습니다. 전신에 다른 데에 크게 멍이라든지 상처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지만 그 출혈이 생겼다라는 자체만으로 사고성으로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대의 상황이 있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외력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고 완전히 하얀 거는 뼈고요. 뼈보다는 좀 더 어둡고 뇌 실질보다 좀 더 밝은 이 부위들이 출혈. 저 정도의 뇌출혈이 있다면 아이가 고통을 느끼나요? 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제 말을 잘 못하겠지만 두통이라든지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토했다든지 근데 그거를 밥을 잘못 먹어서 토했다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죠. 네.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지만 이 뇌 안쪽에 출혈이 있다는 것은 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례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궁금한 점은 주변 인물들이 어떤 학대를 가해서 아동이 사망한 건 아닌지 이거를 좀 밝혀달라고 저희에게 의뢰를 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그 사망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검사 대상자로 출석합니다. 사실 두 분 다 뭔가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두 분 다 진실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지 않았지만 내 배우자가 했던 어떤 의도치 않은 실수 그로 인한 아동의 피해 이런 것도 진술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담은 주로 같이 하고요. 그럼 혹시 아이가 평소에 아이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질 만한 그런 사고가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돌볼 때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아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흔드는 과정, 때리거나 넘어뜨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아이를 흔든 경우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요. 아이를 흔들고 하면은 이제 아이한테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아이를 흔들고 한 적은 전혀 없어요. 와이프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흔들면 안 좋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저희의 정식 명칭은 사실 거짓말 탐지 검사는 아니고요. 심리 생리 검사라고 하는 게 이 검사의 정식 명칭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하는데요. 혈압 반응을 재는 센서, 그리고 호흡 반응을 재는 센서, 피부 혈류량을 본다든지 복합적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일단 대략 한 10가지 또는 11가지 정도의 질문 목록이 작성이 되면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는 그렇게 심플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건 당시 희정이를 흔들거나 머리에 충격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두 분 다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머리에 어떤 손상, 충격을 줬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결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사가 아무리 정확도가 높다고 해도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유력한 목격자나 다른 정황들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오로지 아이의 부검 결과, 출혈 이런 건데 이런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가 거짓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한 아이가 다급하게 실려옵니다. 아기와 함께 온 부모는 침대에서 아기가 떨어졌다고 의료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쿠션에 눕혀놓은 아기가 우유를 먹다가 토했고 갑자기 아기가 떨어졌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학대다라는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진짜 적어요. 물론 전형적인 여러 상처나 골절이 나온 경우들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우리들 내 경험이 축적되고 쌓일 수 있는 경험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멍이 그 전신에 나와 있는데 피부 절개를 했을 때 내부 장기들이 창백하면은 이 아이는
피하 지방층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됐고 그 양이 많아서 아이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체벌을 하는 양육자 또는 이제 가해를 하는 양육자가 멍이 이렇게 든다고 해서 자기는 사망하리라고 예측을 못했는데 엄마 목이 말라 나 물 좀 줘. 그리고 물은 먹었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을 하는 게 이런 사례거든요. 입술 소대, 그러니까 이제 윗입술에 잇몸하고 닿는 부분에 작은 막이 있거든요. 아이 얼굴에 어떤 구타를 하거나 아니면 입술을 당기면서 이 소대가 찢어져요. 그래서 입술 소대는 중요한 단서고요. 그런 학대 행위의 또 단서 중에 하나가 이미 과거에 찢어진 다음에 그게 흉이 져서 이렇게 하얗게 바뀌어요. 하얗게 변하면은 그거는 과거 그런 학대 의심 행위를 받은 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제 머리 손상이라든지 특히 머리 손상 저는 좀 흔들었을 뿐이에요. 또는 이불 위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라고 했을 때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건에서 저희 법의관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나는지 몰라요.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내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뭔가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검 후에 또는 감정 후에라도 수사기관의 자료가 공급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계속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아동 사망이 학대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은 참으로 추정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아동 학대로 사망한 인원에 대해서 한번 그 숫자로도 한번 맞춰보자.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15년부터 2023년도에 자료를 다 모을 생각입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이 과연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각 사건들이 보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 전체적으로 이제 타임라인으로 분석을 해서 한 케이스의 몸의 흔적과 관련된 기록들인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전부터 전에 어떤 가구적인 특징들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이의 할머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특징들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 부모의 친부모는 조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평가를 해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을 보면 학대 위험성에 노출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기의 가정이라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분석에 의해서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미연에 좀 막을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또는 이 양육자가 아이한테 얼마나 위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를 해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면 최선의 조치는 분리입니다. 라는 그런 권고 내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사회에 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곳에서 좀 보람이 생기면 좋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탔다. 답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거고. 화재 현장에 남아있는 퍼즐들을 모아서 정해 나가는. 엄청 힘듭니다.